최경영의 최강 시사. 최강 시사. 김호기의 사회학 카페. 어서 오세요. 네, 뉴스의 이면에 있는 흐름과 우리 사회의 큰 담론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김호기의 사회학 카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김호기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방금 전에 러시아 나발리 이야기했는데, 네, 예, 미중 신냉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G7 회담이 있었고 이 신냉전 이야기는 꽤 이제 나왔었는데 그 전에도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은? 지금 그 미국과 중국의 뭐 경쟁 관계가 예.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갈수록 현재 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 예. 근데 이게 지금 신냉전이라고 하는데 과거 이제 우리 냉전 생각해 보면 거의 적대국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체제 하에서 네, 어떻게 보면 미국 도움 받아서 경제 성장도 하고 네, 뭐 좋은 측면도 있었고 네. 뭐 분단이라는 나쁜 측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건데 지금 신냉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과거하고 좀 다른 점은요. 네. 이제 보통 이제 냉전하면 우리가 이제 미국과 소련의 어떤 적대적 대립 관계를 이야기하잖아요. 네. 예. 두 가지 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신냉전의 경우에서는 과거의 경우에 구소련과 미국이 경쟁한 이 분야는 주로 그 군사 분야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정치 군사적 측면 외에 이렇게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도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구소련하고 현재 중국의 어떤 경제력 규모의 차이는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예.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냉전과 신냉전을 구별 짓는 지점이 글로벌 밸류 체인스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오늘날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서 이 국제 간의 경제적 상호 의존성은 사실 크게 증대돼 왔습니다. 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좀 후퇴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요. 세계 모든 나라들의 경제가 아주 긴밀하게 연관돼 있죠. 예. 이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어떤 그런 이 상호 뭐 적대와 대립만으로 특징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경제적 측면에서는 한편에서는 경쟁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좀 협력하는 이런 좀 이중적 관계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냉전하고는 좀 구별해서 봐야 될 거 그렇죠. 생각합니다. 거기에 공장이 있고 거기에 매출 올리고 수익 올리고 또 중국 상품이 싼 상품이 미국으로 들어감으로써 미국 소비자들이 또 혜택을 받고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 뭐 오늘 그 미국 사회에서 뭐 가장 대표적인 뭐 우리가 이제 생필품 같은 경우에 많은 경우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현실이 있죠. 예. 근데 이제 G7을 통해서 중국을 서방, 이게 G7이 다 이제 서방 진영이지 않습니까? 네. 예. 서방 진영이 압박을 어느 정도는 했단 말이죠. 네. 남중국해 이야기도 하고. 그럼 중국은 이제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세요? 중국은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중국은 이미 이제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예. 이제 G7을 스몰 서클이라고 평가전화했죠. 예. 지들끼리 하고 있다. 우리 중국 다운 발상인데요. 예. 근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뭐 이 어떤 나라든 이제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저는 두 요소는 하나는 인구이고요. 그 다른 하나는 경제 규모라고 봅니다. 그런데 미국의 인구가 현재 3억 3천 정도 되고 중국이 14억에 달하잖아요. 그리고 경제 규모도 미국의 경우가 세계 GDP의 30%가 넘고 중국은 한 2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두 국가가 현재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이랬던 나라가 이제까지 없어요. 이랬던 나라가 미국 GDP의 한 3분의 2 정도 수준까지 쫓아간 나라가 소련도 없었고 일본도 없었고 없었어요. 중국이 최초예요 지금. 제 기억에 의하면 이 미국을 가장 가깝게 근접해서 추격했던 나라가 일본인데요. 그렇죠. 1970년도에 일본이 이제 세계 GDP의 한 12에서 한 15 정도. 그러나 이제 지금 이제 중국 수준은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때 미국의 절반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냥 엄청난 거죠. 지금 중국이 과거의 냉전 체제에 소련이나 일본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군행전의 경우에선 그 소련에 대해서 미국이 혼자 나서서 이제 주로
이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는 중국이 버거운 거죠. 그렇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처럼 G7을 사실상 뭐 한편으로는 협력을 요청하고 다른 한편에서 이제 그 동원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유럽을 좀 끌어들여야 되는데 유럽 국가들도 사실은 영국 특히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중국의 어떤 지역은 식민지다라고 할 정도의 중국의 입김이 굉장히 막강하고 독일도 폭스바겐이 중국 공장 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유럽이 미국이 내미는 저 손을 굳건하게 딱 잡고 중국에 대항을 할까. 그 문제는 이제 경제인데요. 예. 중국과 경제적 협력의 깊은 관계를 이루고 있는 예를 들어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독일 그리고 프랑스, 이탈리아죠. 이 국가들은 사실 이번에 참여는 하긴 했지만 그 이 내면은 아주 복잡다단합니다. 예를 들자면 중국의 경우에는 연간 수백만 대의 자동차를 독일의 경우는 연간 수백만 대의 자동차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는 원래 유럽 국가들 내에서 이 반미적 성향이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원래 그랬죠.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이. 이탈리아는 또 그 중국의 어떤 그런 새로운 그런 세계 전략 중에 하나인 이 1대1로에 직접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자면 미국, 영국, 캐나다는 좀 강경한 대중 노선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요. 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이에 대해서 좀 주저하는 그러니까 좀 온건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민족적으로도 약간 나뉘네요. 앵글로색슨 계열만 지금 약간 스트롱, 강력한 어떤 연대를 보여주고 있는. 이건 뭐 저는 우리나라하고도 고민이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독일이든 프랑스든 이탈리아든 중국의 내수 시장. 무려 지금 14억이잖아요. 그렇죠. 이 거대한 그런 내수 시장은 무역과 투자 부분에서 결코 포기하기 어려운 아주 매력적인 그 경제의 영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걱정인데 우리는 수출입이 뭐 한 25% 정도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어떤 제가 보기엔 이제 전환점에 도달했습니다. 먼저 이제 이번 그 G7에서 좀 나타난 문제부터 좀 말씀드리자면요. G7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호주, 인도 등과 함께 이제 게스트로 초청받아 참여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대중관계에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서명한 열린사회 성명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국제사회가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받고 있고 그 권위주의 정부에 대응해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권위주의 이 국가나 정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건 뭐 사실 이 덧붙이지 않아도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는 청와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평을 내놨습니다.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게 아니라고 이제 부인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렇게 이제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문제는 미래죠. 그러니까 최근 흐름을 보면 이 G7이 이 G10이나 G11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호주, 인도, 우리나라가 합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되네요.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안미경중이라는 말을 많이 써왔잖아요. 그랬죠.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었는데 그 안미경중이 어떤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G7 정상회의에 우리나라가 게스트로 초청받아서 참여해서 이런저런 그런 활동을 벌인 것을 보고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그만큼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졌다는 그런 이제 자부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처음 있는 일이니까.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앞으로 이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풀기가 결코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그렇겠죠. 우리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미래를 좀 예측을 해봐야 될 텐데 미국의 이 달러 패권과 미국 중심의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체제가 쭉 갈 건지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으면서 뭔가 그 사람들이 또 1대1로 하는 것도 결국은 본인들도 뭘 해보겠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이건 뭐 정말 그 이 1대1로에 담겨진 의미가 예. 신실크로드 전략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예, 이제 예. 우리 신실크로드에 들어와 있는 나라들끼리 우리도 잘 먹고 잘 살아보자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예. 그거는 미국을 대항을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최고의 이익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제 우리는 최고는 그건데 예. 참 이게 미래 예측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미국이 중국한테 과연 따라잡힐지 따라잡혀도 이렇게 경쟁이나 갈등이 격화되면서 따라잡히는 거하고 스무드하게 서로 상호 협력하면서 이렇게 우리도 좀 숨쉴 공간이 충분히 열려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를 것 같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예. 제가 뭐 점을 치는 사람은 아니지만 2050년까지는 저는 예. 이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군사력 경제력으로 이루어진 하드 파워. 예. 이건 이제 그 나이라고 하는 국제정치학자가 얘기한 것이기도 한데. 조셉 나이. 예. 예. 그 협력과 설득을 통해 자발적 수능을 이끌어내는 소프트 파워. 예. 그리고 이제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결합한 스마트 파워를 주목할 때. 예.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앞서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나이의 의견에 두 가지를 좀 덧붙여 보자면 하나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로 대표되는 미국의 과학기술을 중국이 따라잡는 데는 좀 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또 다른 하나는 중국의 인권과 민주주의입니다. 원래 이제 지구적 패권, 그러니까 지구적으로 헤게모니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류의 보편적 기준인 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가 거의 충분히 성숙돼 있어야 하는데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의 이런 헤게모니가 지금 뭐 전지구적으로 모두 다 이렇게 동의를 받는다는 건 아닙니다. 어느 나라든 다 반미주의가 존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나쁜 짓도 좀 했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중국을 비교해 보면 예. 중국이 취약한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예. 그 경제적 군사적 측면을 제외한 예. 이런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 데는 그러니까 인권과 민주주의 측면에서 보면 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헤게모니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측면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2050년까지는 이 미국 우위의 체제가 계속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제가 오늘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 와중에서 한편에선 협력하겠지만 예. 다른 한편에선 이 지난 몇 년간 미중 무역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그러니까 이른바 신냉전 이것은 계속 증가 내지는 저는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교수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아니 중국인 유학생들이 중국 돌아가는 것보다 미국 더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모든 것을 저는 이야기해 준다고 봐요. 결국은 미국이 더 살기 좋다는 이야기거든. 자기들도 살아보니까. 근데 똑똑한 친구들이 미국에서 계속 살고 싶어 한다는 거는 중국한테는 결점이 많다는 이야기가 그렇죠. 되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표효정님, 역사의식과 철학이 분명한 김호기 교수님 자주 나와주시고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입니다. 예, 김호기 교수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김호기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4분입니다.